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추가 감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성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전부 승소했었던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타절돼서 유치권 행사 중인 현장에서 전부 승소해서 건물인도까지 받았던 승소 사례를 설명드렸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 소송 사례 중에서도 그 시리즈 중 대망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승소 사례는 주상복합 건물의 하자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셨던 곽경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사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최근 판결이 물론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건설 소송 관련된 판결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판결 결과도 상당히 좋았던 편이라서 이렇게 세 번째 승소 사례까지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위치했던 한 200세대 가량의 주상복합 건물에 발생한 이제 하자 소송 사례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022년 정도 지어진 신축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라든지 타일 균열 그리고 복도 타일이 들뜨거나 이런 이제 하자들이 상당히 입주 당시부터 많이 발생을 했었고,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사 측한테 당연히 이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되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 사건 처음 착수하기 전에요. 네. 같이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같이 단지를 직접 한번 방문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분들과 관리소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저랑 그리고 이제 김범지 변호사님 또 그다음에 김종현 변호사님까지 함께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사실 처음에 저희 상지를 연락 주셨던 분도 입주자 대표 회의의 회장님께서 직접 블로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저희 블로그에 이제 하자 관련된 글을 포스팅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거 읽어보신 후에 손수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방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블로그 포스팅도 곽경도 변호사님 직접 작성하시면서 많이 고심하시고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사건 계약을 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네. 간다던가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상담을 자주 하기는 해도 설명회는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하자 소송, 다시 말해서는 이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원고가 되고 사업 주체,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소송을 진행할 이제 법무법인을 이제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러 법무법인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하는 방법, 말하자면 경쟁 입찰의 방법을 통해서 그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입주민들의 의사를 이제 반영을 해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는 또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많이 택하기도 하십니다.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 선정 지침에 법무법인의 소송 위임 계약이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법인의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들어보고 선택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비슷하게 이제 저희 진행했던 이 단지도 저희 외에 상지 외에도 다른 법무법인이 이미 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가신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단지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실시했었는데,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간 후에 한 10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쯤에 이제 관리소장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했고 저희 상지가 계약하고 소송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 같이 이제 설명회 준비하고 방문드렸던 그 시간 노력들이 참 보람되었다라고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한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상지가 입주자 대표 회의 그 단지에 제시했던 전적
자체가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열정이랑 뭐 이런 경험 같은 걸 높게 사주셔서 저희와 위임 계약을 체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이제 썰을 듣게 되었고,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소송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해야겠다, 또 실망시키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자세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하자 소송이라는 소송 영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하자 소송도 이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다른 형태의 건설 분야 소송들처럼 네. 법원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른 소송들과 혹시 뭐 다른 차별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이한 사항이 있다던가 비교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이제 신축 건물에 발생한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 양상이랑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에 따라서는 사용검사 전하자와 사용검사 후하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사용검사 전하자 같은 경우에는 기산일 전, 준공일 전에 발생했던 하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예로는 뭐 미시공, 뭐 오시공, 변경시공 같은 게 이제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후하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별 하자예요. 2년차, 3년차, 이제 5년차, 10년차 이런 하자들인데, 이렇게 이제 사용검사 전하자, 사용검사 후하자, 그리고 발생 부위에 따라서는 뭐 공용 부분에 발생한 하자 또는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하자의 그 종류와 내역만 봐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요. 특히나 사용검사 전 하자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사실 식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하자라서 저희가 준공도면이라든지 시방서와 같은 이제 설계도서를 분석하고 이 비교 검토를 해야지만 그 하자 신청 내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하자를 정리를 해보면 한 350여 개에서 한 400여 개 정도 하자 항목이 통상 발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하자 진단, 조사를 하는 절차가 선행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기성고라든지 유치권 소송 같은 경우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하자 소송이 같은 맥락에서는 건설 소송에 해당은 하지만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아무래도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경우면은 규모가 좀 꽤 큰 회사들이 많고 그쵸. 하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당연히 갖추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이 큰 규모의 회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상대방 시공사도 제가 여기서 어디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꽤 이름 있는 이제 그 회사였고, 다수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했던 곳이었습니다. 감정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준비를 해서 하자 진단하고 미리 조사도 거쳐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일부 누락되거나 나중에 추가로 발견된 하자들도 있어서 소송의 과정에서 추가 감정 신청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기도 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이 함께 있는 건물이어서 그 청구를 정리하는 것이 좀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제 건설공제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고 중에 보증사에 해당하는 이제 경우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증서나 보증증권이 있어요.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증증권 발급이 의무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 따로 또 상가 따로 공동주택 따로 면적별로, 세대별로 이 보증사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뭔가 방대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게 법원 감정은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정 신청을 하고 나면 감정인 지정에서부터 감정 기일에 이르기까지 감정 사항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조사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면 감정을 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항목 자체가
되게 많고 한데 이런 하자 소송에서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감정 신청 전에 있었던 하자 조사에도 직접 현장 갔었었고, 감정 신청 이후에 감정인 지정 결정되면 착수회의라는 것을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착수회의를 열 때에도 제가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라 감정 신청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하자 진단 조사를 했던 기술법인에서 본부장님도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착수회의에 앞서서 저희끼리 내부 미팅 한번 하고 착수회의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감정기일 진행하기에 앞서서는 그 하자 항목에 대한 저희 의견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감정에 관한 의견서라고 해서 이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건설 감정 실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제가 감정 신청할 때, 그리고 감정 신청에 관한 의견서 쓸 때, 감정서가 나오고 감정 보완 신청할 때 거의 뭐 소송 끝날 때까지 끼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죠. 감정인 지정 후 감정 조사 단계에서도 추가 감정까지 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자 항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서 제출 후에 감정 보완도 수차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자 항목을 이제 감정 신청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이제 공용 부분의 복도 타일이 들뜨거나 배가 불러 있는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의 이거에 대한 민원이 너무 상당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또 보고 판단했을 때에는 타일 부착 강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부착 강도 부족 항목에 대해서 추가 감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착 강도 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발력 테스트라고 하는데, 인발력 테스트를 이제 하기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감정인 그리고 원고, 피고가 입회하에 별도의 추가 감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타일의 인발력 시험을 거치고 결국에는 부착 강도가 기준 대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서 하자 보수비로는 거의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상당을 전부 인정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또 일부 하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샘플 조사를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기도 하는데, 샘플 조사 항목을 이제 어떤 것을 할지를 결정했다면 그럼 샘플의 세대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보통은 착수회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착수회의를 통해서 이제 감정인 중재를 하고 원고와 피고가 의견을 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착수회의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샘플 조사까지 이제 시행을 해서 하자 보수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산정된 하자 보수비가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는 샘플 조사의 적정성 이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다시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를 하면서 추가 감정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투었던 것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은 추가 감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감정을 했던 것에 대한 재감정이다, 저희는 이렇게 재감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추가 감정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은 서로 수차례 이제 공방을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추가 감정 없이 재판이 종결되기는 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뭐 우리가 감정을 못하게 방해를 했다, 또는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는데 원고가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것이니 이 부분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아니면은 하자 보수비가 대폭 감액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저희도 사실 마지막 판결을 날 때까지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기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 결과는 전부 하자로 인정이 되었고, 하자 보수비도 감정서에 실렸던 금액이 전부 전액 인정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주시는 설명만 들어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항목도 많았죠. 또 추가 감정의 감정 보완도 수차례 진행되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결과적으로 처음 저희가 시작한 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혹시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됐나요? 저희가 2022년 9월경에 이제 소를 제기했었고요. 판결은 2024년 5월경에 판결이 선고가 되었으니까 소송 기간이 한 1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 통상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가서 말씀을 드리면 1년 8개월, 길게는 2년 조금 더 소요되기도 한다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비교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기간 안에서도 정말 치열하고 또 압축적으로 엄청난 공방을
진행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변호사님 얼마 전에 판결 선고 난 것 결과 보고를 위해서 네. 입주자 대표 회의 한번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자 소송이나 뭐 일조 소송 같이 이제 단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 선고가 나오고 나서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선고 결과 보고를 위한 설명회를 항상 진행을 합니다. 뭐 입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로부터 받으셔야지 결국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설명회를 위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설명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가셨을 때 입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판결 결과 자체에는 상당히 만족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자 신청을 했던 항목들이 한 350개가 조금 더 넘는 개수였는데 그 항목들 중에 판결을 통해서 3개 항목이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인정이 되었고 하자 보수비도 상당 부분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제외된 3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같은 경우에도 감정 진행된 이후에 시공사가 이제 몰래 들어와서 보수를 해놓고 이를 잘 정확한 이제 전문가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보수 완료 확인서를 서명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바람에 하자에서 제외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금액은 이미 감정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보수한 게 어떠한 품질로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보수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자에서 제외가 되는 판결을 받은 거라서 또 나중에 되면 이게 높은 확률로 재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 판결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2차례의 승소 사례에 이어 오늘은 하자 소송의 승소 사례까지 건설 소송 승소 사례 시리즈로 총 3건을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3건의 사례를 통해 건설 소송은 감정 신청, 감정 조사에 앞서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분쟁별 다양한 양상에 따라 풍부한 소송 경험과 직접 감정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설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